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다급히 움직이는 이유. 2. 삼성 SDI 자신감, 정말 대박치나? 3. 반도체 감산 결정 중국의 치명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마다가스카르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 졌던 이유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한국의 모기업은 마다가스카르의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에 해당하는 농경지를 확보할 뻔했습니다. 당시 우리 언론은 역사상 최대의 농경지 확보로 대서득필했습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서 혁명이 터지면서 이 모든 게 무산됐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발생하는 신흥국 부도위기 사태와 맞불러 마다가스카르가 다시 우리나라의 농경지 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지 주목됩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의 자그마한 섬 마다가스카르 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형적으로 비슷한 국가로 인도 대륙 옆에 실돈섬 스리랑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마다가스카르는 남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섬입니다. 그런데 인구 불과 2,769만 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국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좋은 국도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라가 세계 최빈공국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마다가스카르의 새로운 희망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국이 확보할 뻔했던 경상도 면적의 농경지. 한국은 지난 2008년 마다가스카르의 경상도 면적에 해당하는 초거대 농지를 확보할 뻔했습니다. 2008년 11월 한국의 모 대기업은 마다가스카르의 대규모 농장을 국가로부터 임대하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대여 기간은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으로 한국에 엄청난 쾌재를 불러왔습니다. 마치 영국의 홍콩조차와 흡사한 계약 기간으로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계약한 면적 156만 헥타르로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경작지 면적 250만 헥타르, 위 절반 이상, 사실상 마다가스카르 농지 절반 이상을 한국이 대여해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이 같은 농경지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마치 19세기 20세기 이전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대놓고 비판을 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다가스카르 의 민심을 자극해서 마다가스카르 혁명까지 발생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혁명으로 대동연궁이 포위 함락되고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 기업들과 동북아시아 진출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오늘날까지 안타까움을 줍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농지 확보 정책이 마다가스카르의 폭동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건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농지를 확보했더라면 현재 한국은 엄청난 식량 자원 패권국이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불어닥친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안정적으로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을 동해 세계 인플레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고 마다가스카르 현지인 고용과 세수 확보로 인해 마다가스카르가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붕괴 위기에 마다가스카르와 중국의 진입. 한국이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입지가 좁아지면서 중국이 마다가스카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스리랑카가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으로 짚어지면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인해 스리랑카 국가 전체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르는 중국의 새로운 진주 목걸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 국가로 선정되면서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경제와 정치를 흔들어 놓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당국이 과거 한국 대기업이 99년 임대계약했던 한국에게 우선권 이 있는 농지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이 막대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의 농경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의 식탁물과 안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돼지용 사료입니다. 최근 중국은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흥작으로 인해 돼지용 사료 수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마다가스카르 농지 대부분은 돼지용 사료 개발에 적합한 땅으로 평가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국의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농지 확보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제난 때문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2020년 기준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1인당 하두 19달러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의 80%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국의 진입이 이뤄지게 할 경우 순식간에 마다가스카르 경제 전체가 중국에 의해 장악할 뿐 아니라 주요 집권여당에도 영향을 미쳐 마다가스카르의 경제적 이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경우 건설 인력들 대부분을 현지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현지로 이동시켜 건설을 하여 건설 인프라 개발에 따른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마다가스카르가 갑자기 다시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서방이나 종국 기업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방이나 중국 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윤 위주로 돌아가고 현지인들과 완전 교류를 끊고 하대한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 주민들과 잘 용화하고 현지인들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 개도국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선호시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한국 기업에 대한 음해 사건은 뭔가 여론 조작을 통해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특정 이권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세 번째, 다시 한국 찾는 마다가스카르. 지난 7일 마다가스카르 정부 고위관계 당국자들이 한국의 정부를 찾았습니다. 전자동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한국의 정부가 마다가스카르 위 전자동관 시스템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매각 결정을 하려던 마다가스카르 안바도비 의 니켈 팡산을 국제 자원 가격 인상에 따라 매각 결정을 철회하면서 마다가스카르에 다시 고용의 활기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과거 한국 대기업의 99년 임대 계약을 했던 농경지에 대해서 다시 한국이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의 식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상도면적만한 농지를 확보하게 될 경우 어마어마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중국의 식량 위기와 한국의 곡물 수출. 한국이 만약 마다가스카르의 농경지를 다시 99년 임대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면 중국의 엄청난 수출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2008년 당시 우리 기업에서도 마다가스카르 농지 개발의 목적을 중국의 돼지 용사료를 수출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했던 것인데 현재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수자원 부족 문제와 농업 생산량 미달로 인해 돼지를 키울 사료가 모자른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의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식재료는 역시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 인상의 여파로 돼지 사료 부족으로 일주일 사이 13%나 급등을 하면서 중국의 식탁 물가가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역시 돼지 사료에 의한 문제였는데 만약 2008년 한국이 돼지 사료 농장 용도의 마다가스카르의 경상도 면적의 농경지를 확보했었더라면 한국은 지금쯤 엄청난 수출효자 상품으로 세계 식량 자원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다시 마다가스카르에 과거 계약했던 농지를 다시금 확보할 수 있도록 마다가스카르 관계 당국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친환경적인 농업. 만약 한국이 마다가스카르의 경상도 면적만한 지역을 농경지로 바꾸어 놓게 된다면 마다가스카르는 친환경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마다가스카르의 휴경지에서의 농사가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해외 환경 전문 매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에서 행해지는 바닐라 농업에 대한 산업을 진중조사하며 숲속이 아닌 휴경지에서 재배한 바닐라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연구가 진행되는 섬인 만큼 한국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농법 연구를 동해 지구 생물의 다양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식량난 자원수급 문제로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경제 난에 매우 취약한 상황 속에서 경제부국들의 이권쟁알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마다가스카르는 서구 월강의 침략과 또 지난 몇 년간 종국 1대1로 자본의 쓴맛을 보아왔기 때문에 한국 같은 비침략 국가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이 지금 같은 식량위기 속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대규모 농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닷, Q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 위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 위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에서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에서 23%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합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 고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모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톡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의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몬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몬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의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ESK 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류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소를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맷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D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램 제품인 DDR4 8GB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 위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 위 3나노미터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전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4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4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 위 고객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융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 위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드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D램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